한 7, 8분 제 개인적인 얘기랄까 감정이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사는 그 시골동네에서 4km 좀 떨어진 요금의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떤 계기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주일학교에 가게 됐는지는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생각나는 게 있다면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을 만나고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 옛날 10살 나이에 그런 바칙한 생각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는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뒤였는데요. 그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학교를 나와서 취직하고 결혼한 뒤에도 교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고성장을 하던 좋은 시절에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별로 풍파가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시절을 살아왔죠.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저의 신앙생활에는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급한 회사일이나 집안일이 생기면 부담없이 예배를 빼먹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런 중에 10몇 년 전부터 저와 제 아내가 암투병이라는 어려움을 다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신장암하고 전립선암 수술을 했습니다만 초기 발견해서 그냥 수술로 끝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 아내는 뇌종양에서 직장암으로 또 그 다음에 그게 또 폐로 전이가 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몇 번,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제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저에게도 정말 힘들고 지친 나날이었는데요. 어릴 때는 이제 아내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차라리 오늘 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항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저녁 시간에 설교 방송이라든지 설교 테이프를 듣는 습관이 있었는데, 하루는 여기 이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제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병들지도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도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도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그 한밤중에 저희 부부는 손을 맞잡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삶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가 또 어떤 병에 걸릴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록 넘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평생 그 갖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던 일본의 크리스찬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으며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한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 부부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초별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내려준 또 하나의 큰 은혜는 성경을 공부하는 생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그 옛날 10살 나이에 시골 교회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몇십 년 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바른 삶을 살아왔고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허물투성이인 저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왜 학생 시절에 좀 더 젊은 시절에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그런 그 후회와 함께 이제부터라도 성경 읽기를 제 생활에 최우선에 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성경적인 직업관을 갖게 해준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는 금년으로 45년째 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일을 잘해서 빨리 진급하고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만 하면 금그릇이든 싸구려 질그릇이든 예의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만고만한 인간들을 세상의 직선에 올려놓고 서로 경쟁시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의 많고 적음, 출세와 성공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키워서 저 자신이 행복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금융 투자 지식과 저의 달란트라고 생각되는 강의에 대한 관심을 결합해서 이 금융교육, 이 노후설계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올바른 경제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노후설계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노후자금은 몇 억이나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살려는 노력보다는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하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외국 언론인이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문제는 너무나 열심인데 가진 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형편에 맞춰 살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쾌하면서도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그의 말이 그다지 틀린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 언론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을 무렵 이 5번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도 있었고 말할 수 없이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이나 비굴에 빠짐없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적응하는 능력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한 경제적 자립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풍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비굴해지지 않는 비결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교육에서도 성경적인 경제생활 방식을 전파하는 일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 나이 금년에 우리 나이 72세인데요. 50대 초반이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적인 직업관과 경제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전파하는 일을 저의 비전으로 삼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히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비전 스쿨 15기 여러분과도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천의 올바른 경제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작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NHK, 우리 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에는 노인들 사정을 좀 압니다. 그래서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네들은 고성장기의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60살까지 잘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일찍 도입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두 개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이상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400이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0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그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면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 우리나라는 102.6%. 웬만하면 다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집값이 양극화돼 가고 있거든요. 서울의 집값은 난리인데 지방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강원도 원주를 갔는데 원주를 갔는데 그 평창올림픽을 기대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했는데요. 그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빈집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사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되냐 1991년 3억 6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예금 있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가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해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서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오래 사는 거요.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아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 1년 차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요. 세계에서 최장수이 된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지금 캐나다, 미국 이민 간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때문에 그래요. 이 건강보험이 지금 미국, 캐나다 이민 갔다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요, 다 공짜인데 순서가 안 온대요. 기다리다 죽는답니다. 근데 미국은 보험이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보험 든 사람은 괜찮은데 보험이 없는 사람은 맹장 수술 하나만 한데도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이 통풍기가 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병원을 갔거든요. 그때 진료비가 얼마냐? 1,500원. 5일간 약 처방전 받아서 약 사러 갔더니 약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이 65세 이상은 10,000원 이하는 다 1,000원이래 그냥. 근데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대요. 나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3세.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모님들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각오 간단히 하셔야 돼요. 1958년생 금년에 환갑되는 그 유명한 58년 개띠,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하시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근데요, 아까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남자분 중에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2만 명 정도 생긴대요.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8만 명 정도. 되게 남편이 먼저 떠나니까. 근데 남자들은 부인 먼저 떠났는데 혼자 남아서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7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톡받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주에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있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싱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70년도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6년에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요,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90년도만 해도 5%였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는 31%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나이별로 볼 때 아주 형태별로 볼 때 제일 비율이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아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600만 명, 16%. 6분 중에 1분 혼자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29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5배, 고령화율이 절반이기 때문에 숫자는 12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20%. 5분 중에 1분 혼자 살아요. 지금 현재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4%. 일본은 28%, 2배.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미혼, 평생미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4%. 그때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 늘었어요.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3.5%,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나라가 이 일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하면 나는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혼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님이 돼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방에 형제 우르르 하다가 결혼하면 세방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님이 돼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가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금 우리나라가요,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해체해가지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원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도대체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비전 15기로 만나셔가지고 몇 달 동안 공부 같이 하는 이분들이요,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식 새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자 까칠하게 넣어주라고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1,913만 가구인데 그 중에 젊은 애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27%, 지금 제일 높아요. 유럽 가구는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천이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인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랍니다. 왜냐? 이 가족이 아니라도 연금이 발달돼서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10몇 년 전에요, 그러면 이 싱글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유연사회, 새로운 유연사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대개 노후 준비가 남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편들하고 10년 넘게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아내 중심으로 노후 준비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연금이 있어야 되고 보험이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해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족의 회복이 될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손자 손녀를 봐줘야 돼요. 요즘 나이 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골병 든다고 봐주지 말자고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 애를 낳습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3세대가 근처에 산다든지 이렇게 그룹 같은 데 살면은 세제당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공유경제라고 그래가지고요, 큰 집에 노인네가 혼자 있으면 젊은 애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뭔가 하는 노력. 그래야지 외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거 형태를 이제 뭔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는 거,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후 뭡니까? 뭐 노후자금이 몇 억 있어야 되느냐, 아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노후자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 보세요.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 통계청이 자료에 본 건데 55년생부터 63년생 그분들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얼마냐면 4억 5천. 여기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익금 현금 8,500 빼면요 3억 6,5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6,5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6,5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300이에요. 얼마나 거예요? 3,2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200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 것 같다 빵으로 만들라. 혹시 그런 종목 하나 찍어줄까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일본 꼴 나지 말라는 건 어디냐겠죠, 문제는. 근데 선진국 같으면 아까 말했죠?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선생님 공무원배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사람이 37%밖에 안 돼요. 금액이 월 50만 원 미만이 77%,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5%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퇴직연금 있습니까? 개인연금 있습니까? 있는 거 뭐냐? 달랑 집안채거든요.
근데 그 집이 과연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말로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른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그런 집을 누가 삽니까? 지금 일본의 빈집이 820만 채예요. 우리도 지금 저 지방에 가보면요, 빈집이 많아서 110만 채가 비어있어요. 지금 우리도. 서울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 안 돼요. 이런 형편인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그냥 신문 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그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포입니다. 오지가 아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제가 얘기 소개했죠. 외국의 신문 기자가 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무로 표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봐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말한 그 사도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 가도 일본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3년 전입니다. 1975년에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14%. 43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못 봤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낮 모드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재작년 가을입니다.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요.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가사 대행 서비스. 말 그렇죠? 저도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입니다. 그 딸이 대학 나온 애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대요. 또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또 따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경제력 있는 노인네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일자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젊은 노인,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손자, 손녀 봐주고 영유아케어. 이게 앞으로 큰 일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제도화시켜서 돈을 받으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폭발적으로 있어요. 사장 딸도 대학 나왔는데 그에서 돈 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2년 넘은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하고 운전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럼 뭐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대로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했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지금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니 일본도 지금 이웃나라 일본도 이 NPO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런 데 가서 뭔가 일을 보람있게 합니다. 그리고요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활동, 재능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라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그래서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200만 개 정도에서 NPO에서 일한대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특히 교육에서 이런 NPO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가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사회공헌활동이라도 취미활동이라도 이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우유회사 지사장 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해가 그런 거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면서 꼴 보기 싫은 놈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되고 영식이가 되고 그러면 되면 뭐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싸가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마누라가 안 살아봤으니까. 내 마누라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이 여자는 그런 거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뭐 재작년가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다 공통이니까 남자분들은 만하님 탓할 거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스쿨이 잘 오셨어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로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한국은행 부총재 가전체 선배가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은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지가 만들어야지. 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런 게 어려워요 보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제가 그 심사위원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퇴직 수기 공무원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이상은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90% 이상이 나와보니까 절벽이 돼요. 절벽.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시간 없이 한 사람만 소개하면 제일 밑에 지방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퇴직했지 연금도 있지 신나게 놀아봤대요. 웬걸 3개월 노니까 막 미치겠더래요. 우선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가 저놈의 인간은 오늘도 안 나가나? 무서워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그냥 노인들이 몰려와서 신문 한 장 보려고 막 쟁탈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동네 모임에 갔더니 맨날 회사만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보냈더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요. 요즘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주간 노인 보호센터. 말씀드렸죠? 젊은 노인,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거. 거기서 오라고 그래요. 갔어요. 아 근데 김색에 면접관이 딱 보더니 여자가 꼭 올라왔는데 남자가 오셨는데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노인네들을 차로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놓고 장기도 두고 노래 불러주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 노인네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이분이 막 그 노인들한테는 권 선생인데 그분 없어서 난리래 그냥. 권 선생 어디 갔냐고. 근데 요즘요 여기저기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권 선생 때문에 다른 데서 오히려 온대요. 유명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받냐?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100만 원을 버는 거죠. 100만 원 벌어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제일 마지막에 벌었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소일거리에 집을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노후자금을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어떤 분은 몇 억을 마련했습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쏠쏠했거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0%일 때는요. 정기예금이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만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거든요. 지금은 1.5% 될까 말까 하니까 이게 8억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들 10% 이럴 거 생각하고 노후 준비했는데 몇 년 사이에 벼락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요.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구매력을 물가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39,4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아요.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지만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0년 살았기,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엊그저께 IMF가요. 한국 경제 1%대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역사 없이 어떻게 3, 40년 그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아시지만요.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요. 이 노동인구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본다면 여기 합계 출산율의 변화추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합계 출산율 변화추이. 이 1950년, 60년 이때가 이 뭡니까? 전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직할 때요. 전국에 이게 그러니까 출산율 6.3명.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그냥. 근데 이게 2005년에 보니까 1.08명. 둘이 만나서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면에서 프랑스가 155년 동안에 진행된 게 일본이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저고생을 20년 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하면 돼요. 우리는 26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응 중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낳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비혼 출산율이 1.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스웨덴이라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오다가 다 맺는 애들이야. 그래도 본조소녀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 말이 그렇지 이게 쉽냐 이거죠. 이게.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애를 안 낳는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얼마냐? 30세. 저희 집사람은 50세에 할머니 됐거든요. 이거 얼마나 결혼들을 안 하는 가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산 연령, 애 낳는 게 우리가 주요 국가 제일 늦어요. 31.6세. 이게. 그리고 기혼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애 결혼하고 여성들한테 물어봤어요. 애 몇 명 낳겠냐고. 그랬더니 한 명으로 끝나겠다가 45%. 한 명도 안 낳겠다가 22%. 이러니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왜 안 낳냐 그랬더니 양육이 어려워. 돈도 돈이지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돌봐주면 골병 든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거품을 보고 난리들 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게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75세 노인들이 75세 이상 인구가 4분의 1이 된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요. 다른 게 뭐냐. 지금 가정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아는 분들이 김선의 표정입니다. 오늘 재테크 강좌라고 해서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가면 또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주지 않을까 하고 와서 참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가라고?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제비거포가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지금 저희 교회도 주일날 그냥 1km 차 몰고 가서 난리예요 지금. 그 제비거포가 그 얘기한 거네 지금 뭐냐면. 예.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착심하고 양기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작년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라서 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강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짓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그 열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의대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갔더니 이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을 보면 쪼잔해. 절약이야? 한번 연수 끝나고 오후에라도 시내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다 살아보기 이런 책이 좀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이거든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위험하다니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48만 5천 마리가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생물 전공 아닌 사람은 모르는 단어예요. 기생충적 독식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에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사이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애들은 그나마 할 텐데 없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당하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노인네들이 쓴 글을 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많아요 지금.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어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까 성공해서 서울 사장 발령 받았다는 재미교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대요.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 그때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지서가 나왔답니다. 누나가요 의사부인이고 부자래요.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고지서를 누나한테 갖다 줬대요. 근데 누나가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많이 보면서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아 그러더래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고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받고 그 졸업했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등록금을 척척 줬으면요 자기 오늘처럼 못 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 여전히 1등.
근데요, 제가 작년 가을에 대전에 장태산이라고 휴양림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하서중학교라는 남녀공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 60년생, 61년생 졸업생이 거기 모여가지고 40명이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회장이 강해달라서 제가 갔거든요. 저한테 회장이 그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는데요.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 그게 83%까지 올라갔으니 그만한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죠. 2등이 어디냐 세계에서 확 떨어져서 일본 55%. 근데 일본에서 지금 대학생이 왜 55%나 됐냐고 난리예요 지금. 얼마나 문제단 말이에요. 미국 유럽에서는요 아르바이트든지 융자바도 하셔야 되니까 공부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가 쉽고 학교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요 결혼비용은 우리와 일본도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질라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아까 사장한다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들였냐? 얼마 들였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0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줬는데 그 부자가.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해줘서 환장해요. 자식이 지도바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아,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랬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전세 보증금 이거 줘야 되니까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노후자금 대책을 세워놓고 도와주면 상관없는데 대책 없이 도와주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50대 60대가요 648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결혼비용 문제는 생각지 않더라도 교육비용 항상 썼습니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금리는 1%, 100살까지 살아야 돼.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은퇴 빈곤층이 뭐냐? 부부월 생활비 98만 원 이하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지금처럼 결혼비용을 계속 써대면요 17% 추가가 돼가지고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자식놈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결혼비용 처발하는 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0%.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쓸 편이다? 얘가 60%. 이 싸가지가 문제야. 그러면 싸가지 없어도 좋아요. 지름들만 잘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롯바고 집팔아가지고 자식을요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학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60까지 다니고 그러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없이 1개월 들어가고 대기업이 49세라니까 퇴직 연령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재작년에요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아마 제가 읽었는데 제목이 뭐냐?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대요. 근데 일본에 금년 3월 대졸 취업률이 이게 좀 바뀌었어요. 98%. 금년 3월에 졸업한 대졸이 98%가 취업했어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 우리나라에서 매년 2만 명 정도가 취직으로 가요. 일본으로.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67%인데 여기에 대학원 들어가네 군대간에 포함된 거니까 이 빼버리면 50%돼 지금.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놈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치는 거지요. 근데요 그렇게 어렵게라도 취직만 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가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 58년 KT는 40%, 60년생은 20%. 이제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요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다닌 세상이에요. 저희 학교는 실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명확한 사회가 견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 특히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물러터진 엄마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오늘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 교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주는 게 있대요.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행정실 직원 하나 꽂아가지고 학점 후학해 주는 교수가 누군가 시간표 짜서 아들한테 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놈의 자식 신혼여행도 대신하고 올지 모르겠다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고 왜 엄마들이 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얼마 전에요? 오늘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대리 맞선 유행이래요. 젊은 애들은 바쁘답니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집값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합의가 되면 남자놈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 한대요. 물러터진 엄마들. 그랬더니 오늘 강의장에서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이에요. 이거는 싫어합니다. 싫어할 때요. 어느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라는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스카이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화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 갔습니다. 한 4년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돼. 비즈니스 사이클이 너무 짧아. 그 부서를 해체시킬 뻔했어요. 그런 데 있던 애들은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은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을 봐도 직장인들은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애들 과외 공부 가서 배우는 거 선생님 데려다 배우고 하이아트 때 헬스 교육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그런 애들이 부모 등골 빼먹어요. 오직 하면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 뭐라고 그랬냐?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 없어서 저 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요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지금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우리 부부만 대체로 뛰는 거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요 이게 이 공부만 잘해서 직선의 제일 앞에만 가면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원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 요즘 가다가 발표된 게 변호사예요. 4명을 최저까지 보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 출신을 뽑았어요. 왜? 이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에 대원의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놈은 지바로 나오고 2놈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대원의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졌으면 이 직선에 제 선두를 가는 줄 알까요? 지가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러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님 화장실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 하나 가지고 야 박사원 보지 말고 동의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삼성건설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지금 66세거든요. 대학 나온 지 친구들 10몇 년 전부터 다 놀고 있는데 얘는 70까지 문하는 것 같아요. 연봉도 1억. 걔는 저 밑에 있는 저 위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새끼들도 이 새 시대에 맞는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센터 시계명. 이거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시계명이거든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1번 월급 많이 준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100대 1, 200대는 데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식으로 말하면 천정 근처에 와 있다는 증거예요.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매년 가을에 재벌 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1, 300대1 그날 치잖아요. 그 여자가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라니까. 덧없는 거예요, 그 잘난 놈들.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다면 무조건 가라. 거기 아무 틀림없다. 그때 제가 45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질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들어가기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그 인간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나 저도 받아볼 것. 10억에서 뭐합니까? 이거 없어 안 되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리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을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리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도 잊었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의 경제 선택을 한 2.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해나가고 이제 자산관리로 들어가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집에 자산 목록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집, 가게, 땅,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다 만들어 놓고 시칼 한번 써보세요. 1년에 한 번씩 꼭 만들어 봐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요. 물론 만들 때 조심할 게 있는데 그거 만들다가 엉겹결에 비자금 감춰두고 뽀록나면 안 되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다야 74%, 노인네는 더 많아 82%, 몰빵, 집에 깔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요, 일본을 보니까 90년도에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비슷해 우리랑. 이게 지금은 29%, 미국과 똑같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저는 이거 세 가지. 첫째, 일본의 집값, 땅값이 몇십 년 동안 떨어져 버렸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세 번째, 돈이 좀 있어서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해요. 지금 우리도 부동산 펀드 들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비율을 보여드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나타납니다. 아,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왔구나. 이제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된다 그러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할 거지. 근데 이놈아 지금 집값 오르는 거 봐봐. 다 그런 표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팍 올라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안 한다니까 또 확 떨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단기 전망은 모릅니다. 저는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 인식을 바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좋은 나라다. 좁죠? 근데 그 땅을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 있습니까?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에서 막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그 말이 아닌데 지금 반화법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이 땅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가버렸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272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중학교에 다 나온 총리 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닦아버린 거 있죠? 똑같아. 그렇게 하면 또 올라.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경원,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요.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 사다 준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작년에 70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기만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12,000명 있대요. 거기 고졸 베트남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0달러. 구미 삼성전자 한국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현대자동차 강성노조 하는 분들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가 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지금 분산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병은 없어요. 재작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세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해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처를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100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100세인이 3,500명이 계시대요. 물론 돌아가시고 신고 안 된 분도 계시겠죠.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대부분이 진안, 장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그래요. 그래야지 사돈 내 꼼돌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 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1,913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합친 비율이요.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3, 4명, 7, 8명 다 그랬잖아요. 이게 2015년에는 54% 늘어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요즘은 지방에 가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요.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요.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는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거 아니에요. 7년 전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 말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날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서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여기 강남에 고층 아파트 들어가면서 그랬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렇게 보더니 야, 한국도 10몇 년 지나면 초고령사회가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가요.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수로만 해가고 있어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네들이 귀찮으니까 찬성 안 해. 그리고 또 오르기나 하면 하겠는데 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찬성을 안 해서 못해. 지금까지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요. 재건축하라고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 허가해 준다고 난리 치고 있지만은 지방 가보세요. 우리도 달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가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떤 데서 하냐?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제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석교회 근처에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 집 팔라는 얘기로 들리나 봐요. 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아니 박원순이 한마디 하니까 여의도 아파트가 2억 3억 쪽 오른다니 그래. 그런 걸 어떻게 제가 알고 예측을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반반은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집을 살 때 30년 월부로 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더라도 그냥 월부만 차근차근 갚으면 되니까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어요. 우리는 2년 3년 목돈 빌려 사니까 그래서 집값이 확 떨어져 버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그냥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살려면 지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은 30년 월부로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왜? 마음의 안정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무리하게 돈 빌려 집 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금융자산을 늘리란 말이지. 뭘로? 자, 보세요.
금융상품에는요, 수많은 금융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축상품, 예금처럼 갖다 뺏기면 은행이 책임져주는 상품, 그게 저축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상품,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 잘하면 원금 몇 개 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상품이에요. 주식, 채권, 펀드, 보험료에서 변액보험, 연금료에서 변액연금, 이런 거를 투자상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번 달에 사려고 하는 이 50만 원어치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갖다 뺏기면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요,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 70대 중반에 대학 나온 인테리돈이 계신데요,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낸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네가 사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1980년대 초에 유명한 일수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개예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 부으면 얼마 받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보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계. 근데 작년에 한 사람, 재작년에 제 아는 사람이 황당무계에 넘어가가지고 몇 억을 날렸어요. 저희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젊어서 혼자 되셔서 아들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촌 동생이 신부님인데 그 뒷바라지를 줬어요. 근데 신부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촌 누이한테 부동산 하나를 주고 가셨거든요. 본인 사는 집하고 그 부동산만 있으면 평생 고생할 일이 없는데 그런 분을 주위에서 그냥 두잖아요. 다단계 금융에서 와가지고 그거 팔아서 넣으면 월 금리를 연 20% 이상 준다고 그러니까 팔아놨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나 그냥 어디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없는데.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책임자에게 물어봐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샀는지, 물어봐도 모르겠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뺏기면 책임져주는 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게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에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70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연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떻게,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야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퇴직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ELS라고 하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좋은 상품인데 단서조항인데 그걸 안 읽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변액 유니버설 3분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데 7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약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그건 단서조항이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도 얘기 잘 안 해주고 사는 사람도 잘 듣지도 않고 모르고 산 거예요. 3년쯤 지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가서 예약을 하면 정기예금처럼 이전에 안 주더라도 원금은 다 주겠지. 근데 원금도 절반밖에 안 준다니까 싸우고 난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그거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확 끌어내면서요. 왜 그러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간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묵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이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수수료예요. 남는 일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자, 그 시간 딱 조금 남았으니까요. 아까 제가 시간 없어서 빼먹고 간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이 모든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남의 눈을 하지 않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남의 눈 의식하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문제냐? 문제가 뭐냐? 인생을 직선에서 살면 죄송합니다. 살면 마음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아까 보였죠?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 위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남의 눈이 미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해도 그냥 전국 그 넓은 땅으로 헤어지고 나니까 친한 사람 한두 사람 빼고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좁은 땅에서 장태산에서 4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좀 이쁘다고 뭐 돈 좀 있다고 까불고 쪼그르고 냉장고에는 뭐를 넣고 오늘 이거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남의 눈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고 미쳐요 미쳐. 오직 한번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모든 일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자신의 눈으로 살면 기회는 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채용 시험에 한 나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응시한다. 제 후배들을 봐도요. 뭐 기발한 좀 하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서 진짜 우는 시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친구들이 아는 회사 좀 들어가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의 장래가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 쪽팔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직선의 삶이다. 그래서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끝냅니다. 근데 오늘 이 제 강의가요. 3시간짜리 강의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막 말을 또 빨리 오고 죄송한데요. 혹시 이 차분히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보내드린 책에 앞에 표지 바로 뒷면에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들어가는 안내가 있거든요. 그거에 그 제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